첫 번째 질문은 이제 리더의 스타일에 맞는 직원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합한가요?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근데 이게 질문이 조금 제가 어느 쪽인지가 좀 헷갈리는데, 한 사람이, 그, 문제 없이 경영을 할 수 있는, 직원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묻는 건지 아니면은,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최소한 얼마 정도 돼야 되는지를 묻는 건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만약에 첫 번째 질문이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경영에서 얘기하는 이 스팬 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로 얘기하는 관리 범위 안에 들어가는 구성원들이 몇 명이 맥시멈이냐 이런 문제하고 이제 직결이 돼요. 보통 뭐 6명에서 7명, 많은 사람은 13명까지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10명 안팎입니다. 10명 안팎 정도면은 내가 중간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을 수평적으로 전부 다 매니지먼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 최소한 몇 명이 돼야 됩니까? 이렇게 만약에 묻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대답이 돼요. 일단은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을 내가 100% 데리고 있으면 그 조직은 문제가 있는 조직이 돼요. 그건 왜냐하면 다양성을 잃는 조직입니다. 리더하고 스타일이 맞는 사람 찾지 마세요. 사람은 스타일이 다 달라요. 스타일은 다 다릅니다. 뭐가 맞아야 되냐면 가치를 공유해야 돼요. 전략을 공유해야 돼요. 나랑 가치와 전략을 공유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이게 중요해요. 그거는 반 정도는 돼야 돼요. 반 정도는 돼야 되는데 왜 반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앞에 있는 반이 올바르게 바뀌면 다 따라오는 반이에요. 그래서 반 정도를 어떻게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전략으로 얼라인시키고 그쪽으로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초기에는 핵심을 한 15% 정도에 맞추는 게 좋아요. 얼리 어댑터에 해당하는 변화의 수용도가 높고 빨리 변하는 내가 원하는 게 원래 이런 거였어 라고 이렇게 빨리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느 조직이나 15% 정도 돼요.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먼저 실행이 되도록 만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머지 35% 정도를 움직여서 50%가 변화 쪽으로 움직여가면 나머지 50%도 대부분 다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죠. 맨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면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입장 대 입장으로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장과 입장이 부딪히면 대화가 안 돼요. 다 수평을 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논하는 지향하는 부분이 뭔가, 목적이 뭔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둘 다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뭔가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통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두 가지의 이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결정적인 요인들을 매니지먼트 못해서 그래요. 하나는 컨텍스트, 맥락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나의 맥락과 저 사람의 맥락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야 이렇게 만약에 칠판에 썼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해합니다. 뭐야 두 글자를 썼는데 다르게 이해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걸 어떤 맥락으로 썼는지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제가 만약에 화가 나서 썼다 그러면 소리 지르면서 뭐야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보통 상황에서 뭐야라고 썼으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대답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맥락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대화할 때 맥락이 달라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거기 감정이 기입돼요. 나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이 달라요. 그래서 컨텍스트와 이모션, 그러니까 맥락과 감정을 내 것뿐만이 아니고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대화를 하는 걸 우리는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감적 경청을 해낼 수 있느냐가 서로 이렇게 시각과 생각이 다른 사람일 경우에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그게 안 되게 되면 싸움 나요. 자, 이제 세 번째, 조직의 사명과 목적이 올바르게 세워졌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제가 전략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들, 그것에서 why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렇게 갔을 때의 조직의 사명과 목적하고 얼라인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올바르게 세워져서 올바르게 실행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전혀 따로 논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사명과 목적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이건 잘 세워졌는데 이게 제대로 공유가 안 되고 얼라인이 안 된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죠. 굉장히 긴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개인적으로 목표를 잘 달성했고 잘했는데 막상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은 거죠. 그렇죠? 연봉도 동결당했어요. 이때 전략. 오늘 말씀드린 전략은 이런 종류의 전략을 다루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언을 좀 드리면 내가 지향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과연 여기서 연봉 올려받는 것이 내 목적이냐?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이 내 목적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비전을 향해서 가는 것, 나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 이런 것이 목적이냐? 나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다른 게임이 될 거예요. 개인의 꿈과 비전, 목적, 이것이 분명하게 되면 여기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은 그런 길을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냥 사소한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고 이해관계라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저의 조언은 뭐냐면 이 이해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삶은 사실은 이 건강한 삶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앞으로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앞으로 어느 부분을 향해서 가야 되고 어떤 목적을 달성해 나갈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길로 나가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보상해주면 고맙고 즐거운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뭐 그런 거고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좀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나의 이제 목적, 사명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져야 되겠죠. 그렇게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투는 M이 하나, E가 하나 없애야겠네요. 윤리경영인데요. 윤리경영은 착한 경영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러면 이제 윤리경영은 사실은 이제 인간 존중 경영하고도 연결이 그대로 됩니다. 윤리경영을 제가 이제 우리 구성원들한테도 얘기를 좀 하는데 일단 하나 가이드라인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뉴스페이퍼 테스트예요. 조간신문 테스트입니다. 모닝 뉴스페이퍼 테스트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윤리경영에 대해서 윤리 강령을 만들잖아요. 규칙을 막 만들고 규정 만들어요. 자, 이거부터 지금부터 지켜. 그거 외우고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만들기도 어렵고요. 그거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머릿속에 넣어둘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원칙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조간신문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어떤 행동이 뭔가 경계선이 걸리는 행동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나쁜 짓이다. 이건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그죠? 그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뽑았으면 그 채용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 채용이 잘못된 건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선한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경계선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문제잖아요. 그때 가이드라인은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이게 보도가 돼도 난 문제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일 아침 조간신문 1면에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나올 거예요. 그때 나는 떳떳하고 문제 없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문제 없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 일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윤리적인 거죠. 근데 떳하지 않아요?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거예요. 일단 그게 한 가지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윤리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범죄를 저지거나 비윤리적이거나 하는 행동을 갖다가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고 선한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소위 말해서 체크 앤 밸런스라는 걸 해야 돼요. 체크 앤 밸런스라는 게 뭐냐면 그거를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검증이라는 게 뭐냐면 널 못 믿으니까 내가 너를 들여다보겠어.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뭔가 보안 장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요타 생산 방식에서 에러프루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일어나는 에러프루핑이 있어요. 에러프루핑이 뭐냐면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를 무심코 실수하는 것도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우리가 에러프루핑이라고 해요. 그죠? 인간 존중이라는 것이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을 선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일단 사람은 선하다. 사람의 의도가 선하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실수한다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거를 도와줘야 돼요.
세 번째 거를. 이 세 번째 거를 도와주지 않고 모든 거를 사람들에게 다 맡기거나 이러면은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은 자괴감을 느끼고 회사도 문제가 생겨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사실은 회사가 그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이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갖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그 좋지 않은 결과가 비윤리적인 쪽으로 움직이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방어장치, 보호장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회사의 제도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저도 회사에서 그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한 번씩 경각심을 깨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그 리처드 세일러라고 하는 교수 있잖아요. 그 너치 쓰신 분. 그 행동경제학의 대부죠. 그 양반이 쓰신 책 뭐 몇 권 번역돼서 나와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만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고민을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